미국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 탄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GDP, 경제 성장률에 있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지출, 최근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IRA든지 칩포 등등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의 미국 투자가 있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게 지금 투자 붐을 일으켰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영향을 줘서 견고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결국엔 GDP 상승의 부분 등의 세부 요인을 따져보면 정부 지출, 정부 투자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심은 소비에 있고, 그것은 대부분들의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 주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특히 주식도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 많은 미국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에 좀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폭등하고 있죠. 이러면 사실 파멸이라든지 경기 침체가 임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장 나타나지 않냐? 왜 직면하지 않았냐? 저는 오로지 시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모든 선행지표는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주장이 비슷합니다. 모기지 빚이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라든지 신용카드, 여기에 이제 학자금 대출까지 더 얹게 되면서 이제 규모로는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여기에 높은 이자율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시죠. 무슨 부채냐? 가계 순 자산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계 순 자산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지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냐, 이런 논쟁인데요. 순 자산이라는 것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니까 결국에는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가계 순 자산이 늘면 건전하게 경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관련해서 가계 순자산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해서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부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부채에 초점을 맞추는 논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가계 순 자산입니다. 이게 최근치가 23년 1분기까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가계의 순 자산은 1분기 기준으로 148조 8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3조 달러 증가를 한 것이죠. 순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건강하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주식 가치가 2조 4천억, 2조 3,900억 정도 증가를 한 거고, 부동산이 0.6조죠. 그러니까 0.6조, 0.6조니까 6천억 달러 감소를 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가계가 보유한 주식이죠. 이 파란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부동산, 이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에서 엮여서 조금 전체적인 한 3조 달러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23년 1분기는 그렇게 집계가 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때는 상당히 주식이 마이너스로 빠졌던 구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식이 좀 많이 오르면서 가계의 순 자산이 이렇게 좀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추이를 좀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피크를 찍었던 때는 22년 1분기고요. 이때가 가계 순 자산이 153조를 찍었고, 이후에는 좀 하락했다 지금 반등을 했죠. 이게 아마 주식의 흐름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148조, 그러니까 149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주식과 금융자산의 가치 상승이 좀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순 자산을 비교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인들의 상위 1%의 순 자산이 지금 34조 2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가계 자산의 약 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0%를 넘게 차지하는데, 문제는 하위 50%의 인구는 전체 자산의 1.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미국 가구 중 1%는 하위 50%를 합친 것보다 15배나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구가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후에 순자산이 빠르게 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당연히 순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주도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장 핵심이고요. 반면 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반대죠.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렇게 주도가 되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를 전망할 때 가장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지표나 자료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소득층을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추이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이 진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계소득도 살펴볼 때도 이렇고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현금 보유량이 많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사실 허무맹랑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게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지금 경기 상황과 여건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수고,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위축 구간에 머물러 있었고, 이게 파산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소비와 맞물리면 신용카드가 사용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면서 고금리가 측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계부채가 17조 달러를 넘어섰고, 여기에 대부분이 그 1조 7천억 가량, 1조 6천억 가량은 또 신용카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런 25%라는 상당히 고금리 부채로 미국의 소비를 견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고금리, 지금 모기지가 7.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기지 금리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왜곡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제가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성장인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자산이 높아져서 증가해서,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미국의 카펙스 공장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주변 시세가 올라서 내 집값이 좀 오르고 주식이 좀 올랐기 때문에 경기가 탄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내막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순자산 대부분이 상위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고소득층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자산에 대한 내용의 시점이 23년 1분기입니다. 23년 1분기는 뭔가요? 보시는 것처럼 초과저축액이 상당히 남아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이렇게 왜곡할 만한 자료는 왜 이렇게 분기별 발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가계 순자산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초과저축액이 고갈이 되는 23년 3분기, 하반기 이런 수치를 알고 싶은 건데, 그때의 가계 순자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여기서 얼마나 예금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초과저축액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가계 순자산, 결국에는 24년이 지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2분기가 9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2분기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표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바로 불황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동안 초과저축액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 소비가 탄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고갈이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계 순자산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치솟은 모기지 금리는 결국 그동안 괜찮아 보였던 신규주택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논리를 확장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채권 아직 롤링될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 23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고금리에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3년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한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상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14% 정도는 지역은행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BS죠. 상업용 모기지 자산화증권이죠. 담보부증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로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사실상 지방은행, 뭐 소규모 은행의 위기가 뭐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뭐 CRE와 CMBS,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하고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담보부증권 CMBS죠. 이런 부분의 이제 상환 내역이 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3년 말까지 5,287억 달러 정도가 만기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2025년까지는 대략 1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만기가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CRE 대출 70%가 소규모 기관이라든지 은행들 위주로 잡혀 있고요. 여기에 소비자 신용 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이율로 지금 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부실기업, 파산, 소비 위축, 가계부채,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이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낮을 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높을 때는 경기 침체가 끝났을 때예요. 이게 후행지표입니다. 근데 왜 실업률이 낮아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은 낮을 때 경기 침체가 한 번이라도 다 그때 시작이 됐어요. 지금이 3.5 무렵인데 제가 뭐 꾸준히 강조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더 낮았을 때도 경기 침체가 있었던 사례가 있죠. 뭐 지금 3.5 무렵에서 시작된 것도 뭐 여러 차례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서 괜찮다? 이것도 논리가 좀 한계가 있고요. 제가 너무나 많이 보여드렸던 초과저축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결국에는 가계 순자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100번 양보해서 저는 사실 글로벌리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이가, 트렌드가 변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환경이라든지 탈세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많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을 갖고 변화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변화를 아무런 위험 요소 없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바로 한번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를 이미 적응한 미국 경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100번 양보해서 인플레 환경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런 변화가 진짜 생긴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시간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큰 배가 방향을 틀 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회를 할 때 갑자기 틀게 되면 무너지게 되죠. 제가 그걸 지적하고 거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틀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충분히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방향을 너무 급하게 틀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실업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매주 나오죠. 30만 건보다 더 낮게 23만 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수납 청구 건수도 달라진 고용 환경, 그다음에 노동시장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30만 건 미만으로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경기 침체를 전망할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5만은 되어야 여기죠. 그래야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만 초반대죠. 여전히 경기 침체한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달라진 레벨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계열을 좀 땡겨봤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가장 30만 건을 미만에서 위치해서 이 30만 건 위에서 위치한 게 아니라 20만 건, 지금과 같은 환경입니다. 20만 건대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걸 확인을 했고요. 이때 보시면 20만 초반에서도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35만이 되어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딱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장이라든지 고용시장의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이 좀 달라졌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결국 20만 중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환경을 겪으면서 실업수당 청구라는 게 사실 고용을 했다가 퇴직을 하면서 플러스 적극적인 고용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합쳐져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숫자만 갖고 절대적으로 35만 건이 넘어야 경기 침체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계의 순자산입니다. 이게 늘어서 한마디로 부동산이 좀 오르고 지금 미국이 여러모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IRA, 치포, 반도체, 2차전지 미국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주변 부동산 시세가 들썩이면서 여전히 견고하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가계 순자산이 늘어났다 이 얘기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소득층은 경기 침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초과저축액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부실기업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이거는 10년이지만 30년 팁스도 거의 2%까지 실질금리가 잡혔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한 위치에 있는 금융환경, 불안한 환경이죠. 등등을 감안하면 낮은 실업률이라고 안일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